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사장님, 좋은 땅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전화 한두 번쯤 받아보셨죠? 그린벨트 땅을 300평씩 쪼개 판다는 광고도 많이 보셨을 법한데, 단속이 강화됐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승을 부리는 이런 기획부동산들의 사기 스토리, 소비자들은 어디에서 잘 속아 넘어가는지 알아봐야겠죠? 살펴보겠습니다. 초콜릿폰, 프라다폰 같은 히트작들을 한때 많이 내기도 했던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가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LG 휴대폰이 걸어온 기구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예. 아침에는 주가가 꽤 좋았는데 점심시간 다가오면서 좀 흘러내리는 분위기네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NH투자증권 신환종 FICC 리서치센터장 연결해서 증시 상황도 여쭤보고 어떤 점이 또 요즘 투자 포인트인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신환종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는 꽤 괜찮았고 분위기도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장은 약간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듯 하긴 합니다. 그래도 예. 미국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부활절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아주 쉬었는데 예. 그때 나왔던 지표가 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왔고요. 3월 이 농업 부분 우리 신규 고용이 91만 명으로 보통 예상이 67만이었는데 엄청 많이 나왔고요. 깜짝 놀랐고요. 3월 신규 고용도 작년 8월 이후 최대치로 나왔고 실업률은 6.2%에서 6.0으로 이게 실은 반영이 안 됐었고 어제 갑자기 같이 반영이 됐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금요일 날은 미국 증시가 안 열렸으니까 그 호재가 시장에 반영이 안 됐겠죠. 그렇죠. 이제 경제 좀 진짜 좋아지고 있구나. 이제 예. 체감한다. 거기다가 서비스업이 지금 별로 안 좋았었는데 서비스업 쪽 지표가 어제 나왔는 거가 이제 마켓이 발표한 그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예. 것들이 50 이상이면 괜찮다고 보는데 그 전원 59.8에서 60.4로 훨씬 더 좋아졌죠. 이거는 거의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좋아졌고요. 예. 그 외에 ISM이 발표하는 서비스업 PMI도 63.7 등등으로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또 발표된 지표는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정말 회복세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지금 주식시장을 어제 미국 시장에 상당히 좋게 미쳤고요. 한대에서 전부 다 최고점 찍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금요일 날 또는 월요일 날 반영하기 좀 있어서 그런지 예. 오늘은 조금 소강이네요. 그렇군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요즘 새로운 일자리가 특히 서비스업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문 닫았던 네. 가게들 문 열고 하면서.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점점 좀 일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진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만한 거는 유람선 있죠, 크루즈 라인이라고 하는. 예. 미국의 플로리다나 이쪽 보시면은 중미 도서 이렇게 도는 바하마제도 이렇게 도는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이라고 유명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유람선 운행을 7월부터 우리 할 거다. 준비해달라. 이런 식으로 질병통제센터한테 얘기하니까 질병통제센터가 아직 대답은 안 했는데요. 7월부터 유람선 다니겠단 말이죠? 네, 크루즈도 이제 다시 다닌다. 야, 이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올 여름부터 예. 좀 시행되는 건 아닌가, 빨라지는 건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어제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크루즈가 다니면 이제 코로나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크루즈가 제일 위험한 거였어요, 그동안? 제일 위험했죠. 실은 이제 갇혀서 혹시 문제 생기면은 작년에 크루즈선 사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밖으로 사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랬는데 크루즈가 그래서 저희가 주가도 그런데 예. 하일드 채권이 있어요. 예. 채권 가격이 크루즈선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회사의 채권 가격이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하이드 막 됐고 그랬는데 그 회사들이 가격들이 좀 삽판이 살아나고 있어요. 채권 가격도 실은 주식하고 같이 이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부도날 염려는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다는 뜻이네요. 보도는 뭐 미국가 그동안 회사채 그 매입 뭐 이런 지원들을 했기 때문에 예. 트리플 B나 더블 B급의 그 언저리 있는 회사들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실은 예. 부도날 가능성은 많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시동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진짜 살아나는가 보다 하고 이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이게 경제 지표 이렇게 좋으면요, 금리가 급등하거나 인플레이션 기대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금리가 급등하면서 3월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주가는 힘들었죠.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른다고 해서. 예. 예. 근데 금리가 그냥 보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다행이긴 한데 네. 한쪽에서는 야 이렇게 지표가 좋아지는데 금리가 안 튀어오른다는 건 잠깐 이렇게 지표 좋다가 또 나빠질 거라는 그런 불안감 이거를 반영한 건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나? 이런 또 추측도 음. 들더군요. 네. 저희 생각에는 지난 1분기 동안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금리가 많이 올랐다. 예. 예. 작년 연말 연초부터 해서 거의 80bp 이상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동안 못 샀던 이 채권 투자가들도 이제 이 정도 레벨이면 1.7 레벨이면은 한번 사볼 만하고요.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4조 달러 뭐 기대했었는데 2.2조 달러 나왔고요. 물론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리고 증세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채권 시장 수급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 1.69 정도에서 지금 안정을 좀 찾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도 좀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인프라 투자를 할 때 쏟아 부어야 되는 돈을 채권 시장에 꿇어 다닐까봐 그동안 금리가 올라갔던 건데 그 파트가 있게 있었던 거죠. 수급의 예, 문제가. 그런데 증세를 해서 세금으로 걷겠다고 하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그럼 이 동네에는 안 오겠구나 싶어서 이제 금리가 네네. 좀 덜 오른다 그 뜻이군요. 한 1조 언저리 정도로 줄었다. 다행이다. 그 뉴스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금융시장 지표에 영향을 주네요. 그럼요.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너무 이제 주식시장만 보시지 마시고요. 예. 채권 시장의 금리, 그다음에 외환, 예. 그다음에 그 주식과 이제 특히 유가 같은 이런 네 가지들을 이제 동시에 보시면 네. 아주 다이나믹하게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한번 참가자들이 다 다른데요. 언제 한번 여기 저 상암동 나오셔서 쭉 한번 네. 한 30분씩은 들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거 알겠습니다. 한번 풀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좋고 회복이 되고 있으면 그럼 걱정 끝난 거예요? 뭐가 좀 마음에 걸려요, 지금?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갈 거냐.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4월에는 금리가 일단 조금 안정화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너무 많이 와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더 올라가지도 않고 1.7 정도의 수준에서. 네. 그다음에 경제 지표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은행주, 가치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 올라가는 주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동안 한 작년에는 좀 못 올랐던 주식들이 주로 오르겠다는 뜻이군요. 인터넷 네. 주식들 같은 요게 한 4, 5월은 것보다. 갈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슈들이 이제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역시 이제 금리입니다. 혹시라도 경제 저기가 너무 빨리 좋아지면서 빨리 좋아지면 금리가 빨리 이거 또 그런 거 튀어오를까 봐. 아니야? 막 이런 예. 너무 빨리 좋아지면 그래서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좋아지는 것도 걱정이에요.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돈을 푸니까 이제 그만 풀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가 아마 6월에 이란 선거가 있어가지고 예. 그 전에 이란 핵 협상 그 타협을 거의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기싸움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미국이랑 이란이 기싸움을 네. 강하게 하고 있어서 어제는 그래서 국제유가가 또 4% 넘게 급락하기도 했죠. 예. 이란이 새로 증산하게 되면은 부담된다 이래가지고. 유가 이야기는 한번 또 그 앞뒤로 스토리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네. 다음 주에 한번 그럼 유가 이야기만 해서 한번 들어보죠. 예. 그렇게 하시죠. 그때쯤 되면 또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네네. 예.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가끔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면 경매로 좋은 땅이 나왔는데 아주 쌉니다. 공동구매식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슬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전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기획부동산이라고 우리는 통칭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 전화 받으면 땅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 매입하는 경우들이 꽤 또 있다고도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획부동산 사기라는 것도 근절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수법이 있는지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부동산 종합자산관리기업 오비스트의 이진우 대표를 전화를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하고 이름이 같으시네요. 그리고 제가 경제라디오에 가장 좋아하는 프로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기획부동산인데요. 기획부동산이 정확히 뭡니까? 뭐 기획부동산은 지금 뭐 사회적으로 통칭되는 용어는 이제 그 불법적인 아주 악의적인 이런 기업들을 얘기하고요. 예. 뭐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 개발을 하는 모든 거는 처음부터 개발을 하려면 기획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그런 의미는 아니고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는 예. 아주 뭐 나쁜 의미의 기획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 가지고 사기하는 분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사기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땅을 크게 사서 잘게 잘라서 파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돈이 벌리는 이유가 뭐예요? 땅을 일단 싼 땅을 사갖고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싼 땅을 사서 잘게 짤길 수밖에 없는 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땅을 사서 집을 한 채 지으려면 적당한 평수를 이제 사서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법에서 등기는 이제 내가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하는 구분 등기가 있고요. 예. 이진우 외 100명 뭐 이런 지분 등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흔히 뭐 기사화되는 잘게 쪼개 판다라는 건 대부분 이제 지분 등기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금을 그어주는 게 아니라 커다란 그렇죠. 땅에다가 이름 하나 올리는 거. 이제 그렇죠. 소유권은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예.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 투자재로서의 가치는 회용 가치는 없는 거죠. 그런 땅을 주로 판다. 네, 예, 맞습니다. 아예 한 뭐 200개나 300개로 잘라서 큰 땅 산 후에 예, 예. 잘라서 팔면 안 되나요? 아니요. 잘라서 판다는 의미는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예전에 토지 개발을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쭉 했었는데 예. 저희도 처음에 큰 땅을 사야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적법한 행위를 다 거쳐야죠. 일단 분할 절차를 거치고 예. 또 작게 분할을 해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또는 창고를 지어서 준공을 받으면 예. 여기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있으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목이 도로로 바뀌게 되면 비록 사도일지라도 공도의 개념을 띠기 때문에 도로가 있는 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잘게 쪼개 판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이진호 기자님이 저 질문하신 것처럼 이거는 길을 못 내는 땅이에요. 집을 못 짓는 땅이에요. 예. 길이 없어서 예. 예, 길도 못 내고 허가도 못 받고 분할도 안 되는 땅을 사서 여기 옆에 신도시가 들어오니 예. 아마 주거용지가 더 부족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지분으로 뭐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넣어놨다가 이게 전체 매입을 해서 아마 수용을 해서 이번에 LH 사태 나오는 것처럼 예. 그런 식의 개발이 수용을 해서 비싸게 사갈 것이다라는 혹세무민한 그런 용어로 이제 투자자를 유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싸게 나온 괜찮은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서 싸게 나온 땅을 잡아서 그걸 나눠서 비싸게 판다. 본질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 땅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재로서의 효용 가치는 전혀 없는, 그러니까 예. 쉽게 뭐 저도 강의할 때 늘 얘기하지만 등산하기도 힘든 그런 땅들을 사서 등산하기도 힘들어요. 가팔라서. 그럼요. 경사도도 심하고 또 뭐 우리 토지 투자하는 분들이 용어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용도 지역이라는 거는 이제 땅에 그 가해지는 토지의 뭐 행위 제한 또는 예. 분배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 놓은 거고요. 용도 지구는 그 용도 지역 위에 다시 추가로 완화나 규제를 강하게 해서 지정을 해 놓는 거고 그 위에 다시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라는 용도 지역인데 그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자연 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지만 용도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추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행위 제한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예, 예. 정말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 보면 뭐 빌라라 통칭되는 다세대나 아니면 경매 받으러 다니실 때는 정말 임장 활동 열심히 하고 발품 팔고 하시는데 어떻게 토지 거래를 하는데 3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하면서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보시고 투자를 한지 저도 그게 가장 의아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피해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군요. 대개는 이런 땅이 그냥 강원도 산골에 있는 땅이다라고 하면 아유 거기는 산이니까 안 사라고 하실 텐데 네네. 근데 대개는 이 동네에 뭔가가 들어와서 개발이 되는 지역하고 위치적으로는 가깝고 그게 이제 경사가 가파른 땅이 개발지 주변에 기획부동산이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걸로 속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럼요. 땅 사시는 분들은 예전에 서울도 한강 네. 위쪽만 서울이었지 강남은 농사 짓든 못 쓰는 땅이었는데 그거 봐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커지니까 다 비싼 땅 되니까 저 예. 동네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점점 조금씩 넓어져서 내가 지금 살까 말까 하는 이 땅도 돈 되겠지라는 생각이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들이 이제 활개를 치는 동네를 보면 물론 이제 그 적개정지대라고 하는 그 남북 관계에 따라 요동치는 그런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 지역의 땅들도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뭐 작년 재작년 계속 피해 사례가 나서 작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부 토지거래 허가를 묻고 기획부동산에 대한 철퇴를 가한 것처럼 뭐 판교 제2판교 제3판교 생긴다 해서 성남 대장지구나 더 심한 사람은 창동 복합단지가 들어오니까 도봉산 국립공원을 팔아먹은 사례도 있고요. 예.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아까 얘기했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까지 다 철저하게 제한이 강화된 그런 땅인데 서초구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내주니까 예. 돈으로 근저당 설정한 땅을 서초구에서 적발해갖고 형사고발하는 사례도 있고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사고 팔고가 안 되니 사고 판 걸로 치고 근저당 설정을 하는 식으로 토지 투자를 해라. 예, 돈을 투자한 거를 담보를 제공하는 거죠. 알겠어요. 이 대표님 그 예를 들면 네. 판교를 예를 들어 주셨으니까 네네. 예전에는 판교가 제1판교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이것저것 개발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제3판교, 제2판교 하면서 옆 동네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4판교나 제5판교가 생길 만한 그 옆 동네 땅을 사두면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건 매우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속으시는 건데 예. 그런 옆 동네 땅은 그럼 안 된다는 겁니까? 영원히 개발이? 그 땅을 이제 수용이라는 절차를 정부에서 이제 선택을 할 경우에는 예. 지금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계획들이 국토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나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 물론 이제 이 얘기하면서도 떠오르는 건 이번에 LH 사태가 계속 떠오르는데 네. 그렇게 확장성을 갖는 거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단지 기획부동산들은 주변에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 마치 미정보 정보를 취득한 것처럼 그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성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전체 산이 뭐 공익용 산지다 또는 개발 특히 임야 같은 경우에는 공익용 산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나 또는 예. 비오톱 1등급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산지는 법으로 그런 땅은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리 제7, 제8 판교가 생겨도 그 산은 밀고 좋은 땅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지관리법도
이제 해제가 되고 비오톱도 바꾸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보존해야 될 땅이라고 간주하는 게 맞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더 발전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파는 땅은 역시 안 되는 땅들이다.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또 싸게 나왔겠죠.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수법들이 있긴 한데 가끔씩은 혹시 그런 전화 받고 잘 사면 돈이 될까봐 이제 이 욕심을 부리는 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도 조금 그 투자자로서에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는 부분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지금 말했던 모든 악조건을 다 가진 그 지분등기에서 그런 지분을 2천만, 3천만 갖더라도 예.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주변 땅값이 오르면 이 땅값도 오르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과연 투자자로서 맞냐 틀리냐는 저도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분 등기 같은 경우에는 예. 내 지분을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어느 정상적인 투자자라면은 100분의 1 지분을만 사겠습니까? 그러면 또는 내가 거기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100명의 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99분의 동의를 받아야 내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투자는 예. 특히 소액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언제나 주장하는 거는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고요. 뭐 로또 사듯이 그 잃어버려도 된다는 분들은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좋아하는 분들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피해 사례라고 한다는 거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피해 사례라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왕 하더라도 지분 등기는 정말 조심하자. 네, 안 하시는 게 전 좋다 생각합니다. 네. 오비스테이 이진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직접 알아보기는 귀찮은 경제 상식들을 풀어드리는 귀찮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조상재 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발표된다고 하던데 이 실적 발표는 분기별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회사마다 실적 발표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하죠? 상장회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분기가 끝나면 실적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하겠죠?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분기는 3월 말에 끝났으니까 45일 안에 하려면 5월 15일 스승의 날 이전에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하세요라고만 되어 있고 몇 월 며칠 날 하라고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는 회사마다 다 날짜가 다르고 그 날짜도 그때그때 정해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언제 실적 발표합니다. 이렇게 미리 그 전에 살짝 알려주지만 알려주지 않는 회사도 더 많습니다. 아무튼 마감 날짜 전에만 발표만 하면 되니까 굳이 뭐 미리 예고 안 하고 발표한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실적 발표를 기한 내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한 번은 봐주고요. 물론 뭐 봐준다고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고 일단 관리 종목으로는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안 하면 이제 상장 폐지 심사를 거쳐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처벌 규정이 있어서 실적 발표를 일부러 안 하는 경우는 없는데 가끔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실적 발표라고 하는 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계사가 들여다보고 내가 봐도 이 숫자가 맞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가끔은 분식 회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주주가 회사 돈을 빼먹은 흔적이 있다든가 하면 회계사는 나는 이 실적 인정 못해 이렇게 도장 안 찍어주는 경우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기한 내 실적 발표를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귀찮은 경제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LG전자가 그동안 애물단지, 아픈 손가락 등등으로 불려온 스마트폰 사업에서 결국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참 LG전자가 휴대폰 잘 만들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묻어있더군요. 오늘 LG 스마트폰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하던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럼요.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내가 소원을 한 가지 딱 들어줄 테니까 당신들을 원하는 시점으로 과거로 되돌아가게 해줄게. 그때 가면 과거를 살짝 바꿀 수 있을 테니 그런 거 하나 주면 뭐 어디 가서 뭘 좀 바꾸고 싶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네. 이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피처폰이 한참 잘 될 시절이 있었어요. 피처폰, 스마트폰 네. 이전에. 스마트폰 바로 직전에. 어. 네, 그때 LG가 그 출시했던 피처폰 중에서 프라다폰 그리고 예. 초콜릿폰, 뭐 아. 롤리팝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예. 그 제품들이 너무나도 잘 된 시점에서 스마트폰이 2007년도에 아이폰을 비롯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만약에 LG가 피처폰이 조금 시들했거나 안 됐다면 네. 새로운 스마트폰 시장을 좀 눈여겨보고 빨리 준비를 했을 텐데 피처폰이 그때 너무 잘 되고 있었던 거죠. 하필이면 스마트폰 나오던 애플의 아이폰이 나와서 세상을 휘젓기 시작하던 그때가 LG도 하필이면 전성기였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블랙 라벨 시리즈라고 해서 오히려 그 초콜릿폰도 뉴 초콜릿폰 그리고 뭐 프라다폰도 세대별 이제 거듭하면서 출시를 하기도 했고요. 아.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LG가 스마트폰 시장에 늦게 뛰어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대세다, 이 트렌드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준비는 했지만 예.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옵티머스 시리즈라고 해서 여러 제품들을 만들었는데 예. 이 안드로이드 체제라는 것이 그때 이제 앱 개발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앱 개발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탑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가장 힘든 게 안드로이드라는 얘기가 많을 정도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디바이스별로 이 OS를 최적화하는데 굉장히 개발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당시에 이제 앱 개발을 몇 개를 했었는데 예. 이 안드로이드 폰에 최적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LG는 당시에 여러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각각의 다 안드로이드를 최적화하는데 오류가 좀 많이 났었고,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삼성이나 다른 기업들은 이걸 미리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류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그럼 그래서 LG는 준비를 늦게 한 게 문제였어요? 준비는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너무 여러 기종을 했고요. 준비를 했지만 여기에 집중하진 않았던 거죠. 초콜릿폰, 피처폰이나 스마트폰. 다른 폰의 판매가 이제 뭐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그 어떻게 보면 한 다리를 올려놓은 정도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 시점에 돌아가서 오히려 초콜릿폰이나 이 피처폰이 좀 잘 안 됐더라면 어떤 생각을 살기 하죠. 위해서라도 스마트폰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저도 생각해 보면 뭐 축구 선수 잘하는 분들이 있죠. 이동국 선수, 뭐 손흥민 선수 이런 분들이 네. 학교 다닐 때 네. 연기를 너무 잘했다거나 네. 아니면 천재적으로 수학을 너무 잘했다든가 그러면 부모님도 갈등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안 나타났을 텐데. 아, 그게 또 오히려 행운이 오히려 불운의 씨앗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러면 빨리 스마트폰이 대세가 될 거라고 빨리 판단하고 아무리 우리 피처폰이 잘 나가지만 그런 판단을 빨리 내렸으면 좀 괜찮았을까요? 미련 안 갖고? 전 사실 이제 이 LG의 이 스마트폰 사업 철수 뉴스를 접하면서 예. 이제 과거의 제품들을 쭉 훑어보면서요. 왜 LG는 이렇게 수많은 제품들을 계속 출시를 해야만 했을까? 사실 애플만 해도 아이폰 하나잖아요. 그렇죠. 애플의 스마트폰 하면 아이폰만 떠올린단 말이죠. 그게 아이폰 이제 3, 4, 5, 6는 있는데 그렇죠. 동시에 내놓지는 않죠. 그렇죠. 음. 한 대로만 집중해서 예. 크기별로만 공략을 하는데 LG는 여러 기종 그리고 브랜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이 뭐 1등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제품, 플래그십 제품을 계속 만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좀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많이 했는데 예. 이것이 오히려 이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탑재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오류들이 소비자들한테는 오히려 반감을 갖게 했던 그런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 제품을 좀 집중적으로 버전업을 시켜가면서 네. 소비자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반영해가면서 업그레이드 해가는 걸로 집중했으면 어떨까 어땠을까 하는 그래도 생각이 하나만 들더라고요. 밀었어야 되는데 LG도 안타까웠겠죠. 미는 게 잘 되면 그것만 밀 텐데 네.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밀자니 게을러 보이고 그러니까 또 내고 메뉴 많은 식당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맛집은 하나만 파는데 그리고 이런 플래그십 제품인 경우에는 얼리 어답터 초기 소비자들을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이 얼리 어답터 성향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마케팅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제품은 많이 판매는 해야 되겠고 네.
또 이 제품을 알리기도 해야 되겠는데 음. 마케팅 예산을 제품이 많이 팔려야 또 마케팅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마케팅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니까 대중적인 매스 마케팅을 또 못하는 거예요.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매출은 내야 되니까 대리점주를 타겟팅으로 해서 마케팅을 한다거나 엔드 유저가 아닌 네네.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좀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트 상품을 이거다 싶은 히트 상품을 만들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기야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항상 기울기 시작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가 하나 히트 상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계기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내버려 두면 뭐 계속 이제 3등 4등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그 부품 수급이 네. 작년도부터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뭐 중국만 해도 내수 소비자들, 그러니까 뭐 1억 명에 우리는 소비자들이 있다라는 걸로 원가 경쟁력이 좀 있는데 같은 칩을 사더라도 요거 이렇게 주세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 LG는 플래그십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플래그십 제품인 경우에 시장이 많이 없는 안 팔리죠. 소비자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음. 시장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도 탑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고하기 위한 원가 경쟁력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까다롭게 품질은 요구하고 이거 이런 기능 저런 기능 넣어주세요. 네. 사가는 양은 일단은 4,000개만. 네. 이러니까 그래서 뭐 작년에는 그런 루머도 돌긴 했어요. 작년부터 그 MC 사업부에서 만들었던 스마트폰은 예. 중국에서 부품을 그냥 사서 조립해서 판매한다. 이런 루머가 돌 정도였는데 부품이 그게 그 과거의 어떤 그 블루투스나 이런 성능들이 예. 과거 제품에 비해서 덜 안정적이고 오류가 많이 난다. 이건 뭔가가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 좋지 않은 같다. 부품들 쓰다 보니까. 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죠.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싶기도 하고 뭐 꼭 잘못한 것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너무 아쉬우니까 돌이켜 보자면 어떤 포인트들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지 이거 배워야 또 다른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교훈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내부 여쭙는 직원들은 거예요. 제가 예. 어제 LG에 계시는 몇몇 분과 통화를 좀 해봤는데 내부에서는 사실 이제 LG가 그 저가폰 시장을 너무 늦게 진출한 게 아닌가. 저가폰 시장을 좀 먼저 미리 진출을 해서 싼 휴대폰. 네, 그래서 그쪽에 어떤 그 고객들을 좀 확보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엔드나 플래그십 제품을 공략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음. 뭔가 1등, 2등을 추격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 플래그십 제품, 하이엔드 제품, 비싼 제품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을 한 게 아닌가. 예. 그게 좀 너무 아쉬웠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뭔가 히트 상품으로 하나 뭔가 대박을 쳐서 냈으면 달라졌을 텐데 그런 거는 없었을까요? 있었던 것도 같은데 LG 휴대폰 좋아하는 분들은 매니아 분들은 네. 이것만 쓸 만큼 네. 실제로 한번 써보기만 해봐라 이렇게 좋은 폰 없다는 이야기 하는 분도 들었어요 저는. 네, 실제 써보면 뭐 위에서 떨어져도 여러 번 떨어뜨렸는데도 깨지지 않는다. 예. 그런 걸 보면 다 LG 휴대폰이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실제 쓰는 소비자들은 LG만 고수하는 그런 그 충성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LG 마케팅하면 이제 뭐 저도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LG 마케팅 너무 보수적인 게 아니냐, 너무 소극적인 마케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요. 예를 들면 겸손한 마케팅. 네, 너무 겸손하다. 뭐 방수가 좋은데 기능이 있는데도 되어 있는데 어. 왜 방수 기능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해주냐. 그런데 테스트 해보니까 질문을 뭐 그 개발한 분들이나 질문을 하면 예. 안 되는 폰들이 몇 개 나오긴 했었다. 방수가 조금 불량이 있었던 것도 조금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아예 방수 얘기는 뺐다. 뺐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무게나 이런 거에서도 예. 몇 개를 재보니까 부품이 어떤 거 하나가 잘못 들어가서 또는 뭐 부품의 그 제조사가 조금 달라서 그람이 몇 그람 올라간 제품이 있어서 가장 무거운 그람 수에 최적화해서 그걸 그렇게- 기본으로 해서 뭐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마케팅도 너무 소극적이었는데 제가 이 마케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부품 조달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하는 부서에서도. 이게 이런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물건 만들어 파는 분들은 가슴속에 다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저거 열어보시면 안 되는데 저 손님 저거는 안 좋은 건데 저렇지만 그렇더라도 얼굴에 철판 깔고 해야 됩니까 마케팅은? 아니면 솔직해야 됩니까? 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는 장점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점은 조금 그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네. 제조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장점은 소비자한테 얘기해 주는 건데 네. 제조사 이 LG의 경우에는 장점을 부풀려서 조금 더 강조해서 하기보다는 너무 예.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소극적으로 어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사람도 그렇다 하더군요. 사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인생을 살면서 꾸준히 단점을 보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네. 아니면 장점을 계속 기르고 부각시키면서 단점은 있지만 네. 그거 어떡하겠어요, 단점이 있는 거. 네. 장점을 부각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살아보니까 장점 부각하는 게 낫더라. 그 단점만 이렇게 자꾸 보완하고 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되더라 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마케팅에서는 늘 고민입니다. 그 부분이. 네. 그리고 뭐 출시 예정이었던 롤러블 폰 같은 경우에도 예.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았던 폰인데 결국 이게 중단하면서 롤러블 폰은 앞으로 그럼 세상에 빛을 못 보는 거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뭐 예. 어제 뉴스에 보니까 400대는 내부 직원용으로만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 뭐 정식으로 출시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롤러블 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이 제품 출시할 때 신규 단말 출시하려면 망인증 시료라고 해서 통신사별로 몇 대씩 이렇게 보내서 인증을 받고 테스트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테스트를 위해서 사실은 구매했던 그 수량도조차도 안 되는 수량이래요. 네. 이 400대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부품이나 이런 걸 테스트하면서 구매했던 것들을 이걸 그냥 썩히기는 어려우니까 직원들한테나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뭐 이런 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이걸 구매할 수 없냐? 이것까지만 좀 출시를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초콜릿폰이나 또 그 과거에 유행했던 프라다폰 이런 예. 것들이 번개장터나 이런 중고장터 이런 데서 당근마켓 이런 곳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9193번님께서 김태희 씨가 광고하던 아이스크림 폰 아직도 책상 서랍에 있는데 아유 마음이 안 좋네요. 굿바이 LG 폰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요즘 중고 시장에서 LG 폰이 혹시 인기거나 더 비싸게 거래되지는 않을까요? 제가 어제 밤에 봤을 때는 그 음. 초콜릿폰이랑 프라다폰이 45,000원 정도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방금 예. 방송 직전에 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 1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초콜릿폰, 프라다폰 하면 그 무슨 얘기야? 그 나이 어린 분들은 모를 텐데 그게 뭐예요? 그게 초콜릿폰? 초콜릿폰은 피처폰이라고 해서요. 예.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이 운영체제가 나오기 전에 그 통신사별로 또는 제조사별로 만들었던 폰이에요. 그러니까 피처폰이라고 하면 오픈 OS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뭐 카메라면은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그 폰으로만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스마트폰이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더라도 여러 앱을 다운받아서 다른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화면 터치해봐야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폰이 네. 있어요. 네, 터치해도 도움 안 되는. 네, 그런데 이제 초콜릿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제 초콜릿 폰이라고 하는 애칭이 생겼었고요. 까만 그 느낌이었나 봐요. 네, 그냥. 네, 컬러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초콜릿폰. 그래서 초콜릿 폰이 있었고 또 프라다폰 같은 경우에는 프라다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예. 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고도 바뀌고 또 케이스도 프라다 재질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통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이 명품과의 콜라보를 시도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요. 그때가 한참 잘 나가던 때였는데 사람도 뭔가 이게 일이 잘 되고 있더라도 내가 이게 이 일을 잘 되는 바람에 혹시 놓치고 있는 뭔가가 없는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바쁘게 승승장구하다가 또 가족들하고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점심 드시러 가셔야죠. 예, 저희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시면 더 유익합니다. 다시 들으시기 하실 때는 홈페이지 들어와 주셔도 되고 팟캐스트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8시 30분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